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두 분께 퀴즈를 먼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혹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운송수단,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교통수단. 비행기라고 해봐야 라이트 형제가 한 100년여쯤 네. 전쯤에 만들었고 마차 생각도 나긴 하는데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근데 배가 또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였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중세 시대 때도 그 돛달린 커다란 배들이 막 항해하면서 전투하고 그랬잖아요. 그 전부터 훨씬 전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두 분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오. 네, 오늘은 배, 선박과 함께 즐거운 과학 항해를 떠나보시죠. 보이지 않는 바다 뒤편으로 가자. 아무것도 모르는 저 미지를 향해. 배는 참 크기도 모양도 다양하죠. 그만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참 많을 텐데요. 오늘 이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를 타고 지구 끝에서 끝까지 다녀온 조선해양공학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정성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 끝에서 끝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배를 타고 북극과 남극을 다녀왔는데요. 주로 여름철에는 북극을 다녀오고 겨울철에는 남극을 다녀왔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구 끝에서 끝까지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지구의 끝과 끝을 다녀오신 박사님, 오늘의 이야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한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문, 사회, 역사 안에 흐르는 공학기술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은 조선해양공학자,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정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인문, 사회, 역사, 또 공학, 그냥 만능이 되시겠다는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물질 문명이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사회를 살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과학기술, 공학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님께서 쓰신 총균쇠 그 세 가지로 인류 문명을 한번 훑었다면 저는 배와 바다로 한번 훑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수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두고 봐야죠. 예. 네. 우리 인류의 삶이라는 게 물가를 떠나서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고대 문명 발상지들도 네. 큰 강을 따라서 네네. 발상을 했고 선박이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역끼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만큼 배라는 역할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배, 저는 사실 배 하면 아직도 동심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돛담배가 가장 먼저 돛담배, 떠오르는데 종이 돛담배. 네. 두 분께서 혹시 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가요? 저 같은 경우도 동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 주로 여객선을 타면은 꼭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새우깡.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과자를 항상 배에 타면 들고 갔어요. 그래서 갈매기가 이걸 먹으러 올까 안 올까 하면서 그 궁금증을 풀러 맨날 배를 탔거든요. 어느 날은 이제 갈매기가 이렇게 손 앞까지 와가지고 새우깡을 낚아채기도 하고 그런 좀 추억이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배 하면. 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배를 많이 보고 자랐고 특히 아버지께서 이제 해군 군복무를 하실 때 배를 타셨어요. 그때 조각하는 취미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구축함을 조각을 해서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일을 딴 번호로 배 호수를 딱 박아서
저희 배를 나무로 만들어 주셨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따뜻한 추억을 또 갖고 계시네요. 네. 아니, 저는 종이 돛담배가 먼저 생각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근데 참 뭔가 쉬워요. 그냥 물 위에 장난처럼 띄워두면은 당연히 뜨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런데 막 수백 명을 태우는 큰 배들은 도대체 바다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 떠다닐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일단 배가 물에 뜰 수 있는 원리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 유체 속에 잠겨 있는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뿐만 아니라 실제 물체를 들어 올리는 부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르키메데스 원리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아, 유레카. 네, 맞습니다. 네. 아르키메데스가 임금으로부터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 실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었었는데요. 그런 고심을 하던 와중에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잠깐 들어가는 과정에서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바로 부력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레카라고 외쳤고 그 이야기가 잘 알려진 이단인데요. 여기서 좀 살펴보게 되면 실제 유체 속에 작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유체 속에 잠겨 있는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선박들은 무거운 철판으로 구성이 되었지만 넓은 부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부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선박 안에 있는 내부 공간으로 해서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뜨게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실제 배에는 짐을 실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짐을 싣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속에 잠겨있는 선체만큼의 부피만큼의 무게보다는 가볍도록 해서 실제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뜨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였군요. 아니, 그러면 이 배가 뜨는 건 잘 알겠는데 이 배의 밑에 모양을 유심히 관찰하면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평평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배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뾰족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울어지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원리가 있을까요? 예, 복원성이라고 부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오뚜기 같은 거 보면 무게 중심이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력이 와서 조금 기울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고추 설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선박은 부력 중심이 일반적으로 무게 중심보다 낮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무게가 위에서 누르고요. 부력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얼핏 보면 굉장히 불안한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배의 형상을 되게 잘 설계를 하면 외란이 와서 이게 무게 중심과 부력 중심의 위치가 틀어져서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그 틀어지는 힘의 위치 이동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짝힘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물속에 잠긴 부피가 왕창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력이 그쪽에서 커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울었지만 이쪽에서 생기는 부력이 더 커짐으로써 다시 원상태로 기울이려고 하는 복원력이 생기게 되고, 그런 복원력이 있는 배를 우리는 복원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복원성이 창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 복원성이 높은 거네요. 모양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잘 설계하고 계산해서 만들면 그 복원성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무게의 배분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네.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배는 화물선이고요.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선인데요. 그 배의 이름은 알렌시라스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에는 6m 크기의 컨테이너를 총 몇 개 정도 실을 수 있을까요? 감이 안 오네. 너무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게 수백 개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1000개가 넘을지는 1000개 상상이 안 되네요. 일단 배의 크기는 저는 그 돛담배랑 친근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거대한 배는 상상조차 가늠이 잘 안 돼요. 네. 아니, 스케일 너무 큰데요? 저 10,000개 질러보겠습니다. 그럼 전 네. 1000개로 하겠습니다. 한개예요. 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이 배에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의 개수는 총 24,000개 정도 네? 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혹시 프랑스 파리 하면 에펠탑 알고 계시죠? 네. 네. 에펠탑의 높이가 324m 정도 높이를 갖고 있는데 이 배의 길이는 그보다 훨씬 더 긴 399.9m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펠탑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배가 우리나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알렌 알헤 시라스 호구. 알헤시라스. 알렌시라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배에 관한 더 재밌고 궁금한 사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정원 박사님과 수지 MC님을 위한 특별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맞춤형 퀴즈인가요? 네, 두 분을 위한 맞춤형 퀴즈인데요. 네. 바로 있다 없다 퀴즈입니다. 네, 오늘은 스피드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빠르게 답을 빠르게 해주셔야 되는군요. 네, 경쟁하는 퀴즈를 건가요? 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로 나가겠습니다. 배에는 브레이크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말해줍니다. 정현 박사님 답은 어떻게 됩니까? 없다가 맞습니다. 브레이크가 없군요. 예. 아니 그럼 어떻게 멈추죠? 수면을 항해하는 그 질량이 굉장히 큰 물체라서요. 그냥 브레이크 없이 엔진을 끄고 가만히 프로펠러를 멈추고 그냥 가만히 있는 수가 있고요. 굉장히 급박한 경우에는 뒤에 있는 프로펠러를 역회전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돌을 브레이크라는 피해야 되는 장치가 거죠. 따로 있지 않고 네. 추진하는 프로펠러를 역으로 돌려가지고 브레이크 용도로 활용하기는 하는군요. 자주 그렇게 쓰진 않고요. 굉장히 급할 경우에, 충돌을 경우에. 피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쓰고요. 일반적으로 다 항행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놔서 뭐 우리도 복도에서 서로 마주치면 갑자기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뭐 왼쪽으로 피해라, 오른쪽으로 피해라 이제 규칙이 있어서 조타를 함으로써 피하기도 하고요. 그냥 엔진을 세움으로써 이렇게 브레이크 대신 하기도 합니다. 물론 바로 서지는 않습니다. 한참 갑니다. 네. 5, 6km를 더 가서 비로소 서기도 합니다. 간다고요? 그러니까 항구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인선이나 혹은 영어로 터그보트라고 하는 작은 배들이 배 옆에 붙어서 밀고 땡기고 해주면서 이렇게 정박을 시켜주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현존하는 배 중에 180도로 뒤집어지는 배가 있다 없다. 하나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들어주세요. 있다. 정답은 없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셔야죠. 네.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90도로 세워지는 선박은 있습니다. 90도. 아니 90도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배는 미국의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에서 1962년에 건조했던 해양 실험 장기인 플립인데요. 실제 야구 방망이처럼 생겼는데요. 전체 길이는 한 108m 정도가 되고 앞에 있는 17m 정도가 선박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앞쪽에서 주거를 하거나 어떤 연구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나머지 야구 방망이처럼 생긴 구역은 실제 해수를 담을 수 있는 빈 탱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를 왜 담아야죠? 플립 같은 경우에서는 수중 음양을 계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계측 작업을 하기 위해서 끝단부터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끝단이 가라앉게 되겠고요. 한 30분 정도 물을 채우고 나면은 한 90m 정도가 물에 가라앉아서 플립이 수직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배가 수직으로 서면 선반에 있는 책 같은 게 우르르 쏟아지지 않나요? 위험할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플립에 설계되어 있는 모든 가구들은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벽이 서 있을 땐 벽이지만 수직으로 눕게 되면은 바닥으로 변하게 되겠고요. 지금 화면에 사진이 한 장 나가고 있는데요. 저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방향으로 네, 맞습니다. 설계가 된 세면대인가요? 저는 맨 처음에 보고 잘못 설계한 세면대 사진인 줄 알았어요. 네. 실수로. 실수로.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특히 또 플립 같은 경우에서는 수중 음량을 계측하기 때문에 주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진 장치, 프로펠러가 없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180도 배가 없다는 게 저는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잠수함도 있고 충분한 그런 기술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흔히 생각을 하실 때 잠수함은 그렇게 위아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잠수함이 180도로 뒤집어지게 되면은 모든 장비들을 사용을 할 때 승조원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장비들이 만약에 돌려서 사용을 할 수 없다면은 180도로 돌아설 수 있는 선박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180도 이렇게 뒤집어져도 그냥 상관이 없는, 다시 돌아오는 뭔가 그런 캡슐형 배를 상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있다고 하신 그래서 거군요. 그 짧은 순간에 있다 쪽으로.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복원성을 그러니까 되게 강하게 해서 절대 뒤집어질 수 없는 배를 만든 거는 있습니다. 네. 그거 있을 것 같아요. 풍랑 속에서도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배 이런 거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플립 같은 이색적인 배도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오늘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란 배를 보고 나니까 얼마나 다양한 배들을 다양한 용도로 만들었을지 더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또. 네, 이번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짠! 네. 박사님이 궁금해하시는 그 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네, 좋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명은 저희 전문가 두 분께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수많은 배의 종류들이 있지만 그 배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상선입니다. 네, 저희가 화물선, 여객선 익숙한데요.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상선은 기본적으로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배를 총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배를 이용해서 하는 상업이 보통 화물을 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물선이 주류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인 용도로 뭐 레저를 즐긴다던가 사람을 이송시킨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의 여객선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물류의 아마 95% 이상은 다 배로 날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배라는 게 그 우리가 잘 아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번에 크고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걸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유조선, 우리가 맨날 에너지 쓰고 자동차에 기름 넣는 그 원유를 이제 싣고 오는 거대한 배고요. 보통 돌아다니는 유조선 30만 톤급 유조선이 대부분인데 원유를 30만 톤을 실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익숙한 상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두 번째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팔이 멉니다. 박사님 네. 도와주시죠. 바로 두 번째는 어선이네요. 일반적으로 어선은 수산물 운반업이나 아니면 수산물 가공업을 종사하는 선박을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어선은 어구나, 어법, 포획, 어류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게 되면은 다량의 어류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트롤선이 있게 되겠고요. 또한 낚싯줄을 이용하는 준학어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래를 잡는 포경선도 어선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어선 같은 경우에서는 상선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데요. 능률적인 어로 작업을 위해서 내향성이 좋은 특징을 또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는 어선에 최신 기술들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CT 기술을 이용해서 선박의 실시간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되겠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들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선도 저는 왜 전통적인 어선을 가장 먼저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이 어선도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바로 군함입니다. 네, 군함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군함은 뭐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함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수상함, 수중함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 위에 떠 있는 거는 수상함이고요. 수중함 하면 잠수함이 있겠죠. 잠수함은 적에게 절대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선박으로 이제 주로 물밑을 다니는 그런 특수선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이더를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전파라는 것이 물에는 이게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에 잠수하면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그게 잠수함의 이제 강점이기도 하죠. 그럼 잠수함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이랑 연락하기가 힘드시겠네요. 예, 그럼요. 네, 바로 네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수선이네요.
작업선, 단속선이라고 써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말 그대로 특수선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선박을 지칭을 하는데요. 앞서 나왔던 상선이나 어선, 군함을 제외한 모든 선박들을 지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특수선에는 시추선, 해양조사선, 세빛영선 등이 있는데요. 시추선은 말 그대로 해저에 부존되어 있는 석유나 가스를 시추할 수 있는 선박들이 되겠고요. 그다음 해양조사선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해양 관측이나 자원, 강물 등과 같은 해양 조사를 수행하는 선박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르르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선, 어선, 군함, 특수선으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실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이 네 가지 중에 얼마나 타보셨나요? 다 타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네. 다 타보셨어요? 저는 어선, 군함, 특수선은 타봤고요. 아직 상선은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오, 아니, 여객선은 안 타보셨어요? 네, 여객선 아직 안 아니, 타봤습니다. 이럴 수가. 반전 아닌가요? 상상도 못하는 정체네요. 네. 오. 아하. 저는 이제 다 타는 봤는데 이제 바다를 운행할 때 이제 탄 경우는 좀 별로 없고요. 구경을 하셨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면서 항만에 이렇게 암벽에 접안되어 있는 잠수함에 들어가 본다던가 군함에 타본다던가 이런 거는 해봤는데 이렇게 멀리 가는 거를 좀 안 했습니다. 그래도 타보신 거죠. 네. 굉장합니다. 이렇게나 배의 종류가 참 다양하다는 거 저희가 이야기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배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은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훨씬 더 많은 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과거의 배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는 이정원의 잡학사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퀴즈를 드릴 텐데 사진을 한 장 날려 보내겠습니다. 짠! 자, 사진 보이시죠? 선박의 꽃은 크루즈 아니겠습니까? 이 크루즈 하면 떠오르는 이름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아, 당연히 떠올리고 계실 건데 네. 타이타닉 그 사진입니다. 아, 근데 이 배가 1912년 4월 10일에 출항을 했고요. 2,2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던 중에 5일째 되던 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빙산하고 부딪혔죠.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약 1,5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 사상 최악의 해양 사고로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승무원이 실수로 요것을 챙기지 못해서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정답은 망원경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조금은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스토리 혹시 아세요? 망원경 어떻게 떠올리신 거예요? 저도 타이타닉에 관심 많아서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그 맨 위에 배를 보면은 관찰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보면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망원경이 없다 보니까 그 이제 스산한 새벽에 눈으로만 보다가 빙산을 너무 늦게 발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망원경에 들어있는 보관함의 열쇠를 열쇠를 안 챙겨가지고 열쇠. 승무원이 갑자기 교체되면서 네. 교체돼서 하산하는 승무원이 열쇠를 넣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망원경을 쓸 수가 없었던 아, 그런 안타까운 있는데 쓸 수가 없었다. 네,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별명에 대해서 별명까지는. 아유, 그거 사람들은 타이타닉호가 언싱커블 ship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침몰하지 않는 선박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일단 바닥은 이중저로 구성이 되었고요. 또한 바닥 밑에 있는 구멍으로 선박의 평형수를 스릴 수 있도록 네. 활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수형 격벽을 통해서 실제 배에 구멍이 나더라도 쉽게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구명선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구명선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출항 전부터 유빙이 많다고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운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군요.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속도가 한 22.5노트 정도로 달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객선들도 23노트로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행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속하는 과정에서 실제 빙산을 발견을 했지만 쉽사리 피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선박의 우연 쪽에 리백 용접 부분이 터지게 되면서 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법들이 그렇듯이 대형 사고 이후에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로 인해서 실제 어떤 구명 설비나 무선 설비, 유빙 감시나 어떤 선박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수밀의 높이나 격벽의 높이와 같은 기준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 국제회의에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이라는 법을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내보겠습니다. 이번엔 사진을 이렇게 바다로 둥둥 띄워 보낼 테니까 잘 접안시켜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짠! 어떻게 전 손으로 아까보다 굉장히 느리게 가죠? 물에 좀 젖어가지고. 네.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 바다 위를 누볐던 영국의 해군 탐사용 군함의 모습입니다. 1831년에 남미 태평양 지질조사와 해역 탐사를 위해 출항한 이 배는 찰스 다윈이 승선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남아메리카, 갈라파고스, 오스트레일리아, 대서양 등을 돌면서 지질, 동식물, 그리고 그 나라, 각 나라의 문화 등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18건이나 되는 노트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노트의 기록과 그때 받은 통찰이 훗날 종회기원에 시초가 되었겠죠. 여기서 문제. 찰스 다윈이 5년 동안 타고 돌아온 이 선박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혹시 갈라파고스호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찰스 다윈호. 아니, 찰스 다윈은 22살 그냥 태워준 거였어요. 모르겠어서 찍어봤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 스누피라는 애니메이션 아시죠? 만화. 네. 스누피가 강아지잖아요. 네. 그 견종이에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제가 고양이엔 강한데 강아지 약해서. 안타깝네요. 근데 저희 과학으로 본 세상 퀴즈 맞추려면 이제 강아지랑 너무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애완용이자 사냥용 개로 우리가 잘 곁에 두고 있는 비글이라는 견종의 이름을 따서 비글호라고 합니다. 우리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핀치새, 네. 갈라파고스 제 군도의 섬이 다른데 새는 핀치새인데 먹이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다르게 진화했다는 네. 그런 기록이 있고요. 핀치의 부리.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진화론의 실마리를 얻었고 당시 과학기술계의 슈퍼스타가 됐죠. 그 유명한 종의 기원이라는 저수를 그 항해에 그 결과로서 남기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정환의 전박사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에 관한 좀 과거로 떠나봤는데요. 이제는 현재로 한번 와보려고 합니다. 현재 중에서도 두 분의 현재를 좀 알고 싶어요. 특히 박사님께서는 조금 특수한 기능을 가진 배를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아라우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전 못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익숙하게 들어봤는데요. 아라우노는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세빙연구선인데요. 2010년에 우리나라 기술로 건조가 되었고요. 뉴스에 나온 적이 있나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 제가 진행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시니까. 네. 네. 극지 얼음이 있는 지역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들을 일반적으로 빙해 선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근데 빙해 선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쇠빙 선박이고 두 번째가 내빙 선박입니다. 쇠빙 선박은 말 그대로 얼음을 독자적으로 깰 수 있는 선박을 말하고요. 내빙 선박은 쇠빙 선박이 얼음을 깨고 나면은 깨져 있는 얼음 채널 안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선박인데요. 일반 선박보다는 좀 더 구조적으로 튼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빙해 선박 관련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빙해 선박이 얼음을 잘 깰 수 있도록 선형을 설계하거나 실제 얼음을 깨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 배를 깨는 과정에서 선박의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끝과 끝 말씀을 해주셨던 거군요. 그러면 극지방에도 실제로 가보셨을 텐데 네. 어떠셨나요? 지금 한 2010년도부터 한 5차례 정도 북극과 남극을 다녀왔었습니다. 와. 저희가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 가서 실제 현장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갈 때마다 여러 에피소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북극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북극곰. 북극곰. 이 질문은 저희가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해도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북극을 갈 때마다 네. 북극곰을 매번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제 북극곰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하얗기 때문에 빙판에선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북극을 가서는 빙판 위에서 얼음의 두께도 측정을 하고 얼음의 강도도 계측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얼음의 두께나 강도를 계측을 하고 나서 실제 선박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측했던 위치를 그대로 세빙을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계측했던 위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장비들은 실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기 어려웠고, 저희가 한 번은 카라멜 색소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라멜 색소는 어떤 달달하죠. 달달하죠. 네. 저희가 빙판 위에 카라멜 색소를 표시를 해 놓았는데 실제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지면서 북극곰이 그 북극곰이. 냄새를 맡고 배 근처까지 왔던 적이 있습니다. 와.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북극곰 감시자가 항상 북극에서는 감시를 하게 되는데요. 북극곰 감시자가 북극곰을 발견을 했고 선박에서 사이렌이 울려서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급히 배 쪽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돌아와서 보니까 북극곰이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아찔한 기억인데요. 왜냐하면 실제 북극에서 북극곰을 마주치게 되면은 생존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너무 뛰어난 포식자여서요. 맞아요. 배가 실- 너무 고프군요. 북극곰이 항상 배도 배고프군요. 고파요. 실제 이제 북극곰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눈밭에서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그럴 뛸 것 수 같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북극곰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훨씬 더 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실제 북극곰은 물속 안에서 잠수를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 말인즉슨 실제 북극에 가서는 절대 만나지 않아야 될 동물이 바로 북극곰입니다. 남극에서는 무슨 에피소드 없나요? 남극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해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배가 아무리 보건성을 좋게 가지고 있어도 정말 그 배멀미가 심하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은 갑자기 하늘이 보였다가 바다가 보였다가 아. 그만큼 배가 출렁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같이 저랑 승선했던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승선을 했었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배가 얼마 정도 길어진지 보려고 10원짜리 동전 끝에 실을 붙이셔가지고 방에 걸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질 때마다 기울어진 만큼 표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봤었을 때는 거의 한 20도 이상 길어졌던 걸 봤는데 20도. 그 말은 정말 말 그대로 바다와 네. 하늘을 번갈아 가면서 볼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남극을 갈 때는 거의 한 몸무게가 한 5kg 정도 이상이 빠졌던 것 같거든요. 아, 워낙 배멀미가 멀미 심해서 때문에 먹을 게 먹을 수가 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언제 한번 같이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이 연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갈 일이 있었는데 네. 저는 못 가고 박사과정 학생을 대신 보냈었습니다. 가고는 싶었죠. 가셨어야 되는데. 예, 근데 한 달씩 가는데 저는 강의도 해야 되고 네. 그렇군요.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워서 학생을 대신 보냈었는데 좋은 경험하고 왔고요. 살이 쪄서 왔어요, 이 친구가. 아, 북극을 가셨군요. 예, 북극에 같이 갔었고, 뭐, 파도가 되게 심해서 되게 멀미로 고생한 적은 뭐 잠깐 있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아라우노에서 식사를 굉장히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생을 보내실 정도면 연구에도 같이 함께 활발히 참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에 참여를 좀 하셨나요? 그때 정성영 박사님이랑 같이 한 연구에서 저희가 맡은 부분은 북극해 항로의 최적 경로를 찾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북극에 있는 그 얼음이라든가 유빙의 정보에 불확실성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불확실성을 다 감안해서 어떻게 가야 가장 좋은 경로일 것이냐 이런 거를 찾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요. 저희가 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노트북에 탑재해서 아라오노의 조종실, 우리 선박에선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넣고 우리가 만든 경로로 가봤을 때 정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나왔느냐 이런 걸 검토하러 학생이 가서 실제 승선을 해서 이렇게 항해를 같이 한 거죠. 내비게이션을 만드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아라오노에 사실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막 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이 승선해서 그렇게 가셨는지 궁금해요. 실제 아라오는 85명이 승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빙 연구선 자체가 말 그대로 연구선이기 때문에 연구 목적이 특수적이라서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극지 환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대기를 연구하시는 분들, 저희처럼 선박의 성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타게 되고요. 이런 각 분야별로 승선을 하셔가지고 연구 활동을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약간 산업적으로 또 얘기를 돌려보면 우리나라 조선업계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동안 조선업이 또 침체를 겪었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조선업계는 대형 3사가 있고요. 대형 3사가 세계의 탑3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중국의 저가 수주나 아니면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서 어떤 수주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왔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 조선업의 위기로 많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8년 만에 세계 최대 수주량을 확보를 하였고요.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발주량에 우리나라가 37.1%를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선박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고부가치 선박이나 친환경 선박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LNG선 앞에도 모형이 있는데요. LNG선은 고부가치 선박으로서 실제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기술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단언하건대 최고 수준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왜 LNG 선박들이 만들기 좀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기술을 좀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LNG선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액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LNG는 기체 상태로 있을 때 부피가 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로 좀 바꾸게 되면은 부피가 감소를 하게 되겠는데요. 실제 액화를 식히는 온도는 영하 162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162도로 액화를 식게 되면 실제 부피는 6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말은 어떤 걸 의미하게 될까요? 평소보다 600배 더 많이 운반을. 네, 맞습니다. 운송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모두 액화를 시켜서 수송을 하게 되는 것들이 되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화물창입니다. 아까 잠깐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영하 162도로 액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162도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요. 만약에 162도를 저희가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얼어붙게 되는데요. 이런 극저온 상태의 액화 천연가스를 담기 위한 화물창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잠깐 말씀을 드렸던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화물창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기술인데요. 실제 화물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한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화물창의 단면을 좀 말씀드리면은 1차적으로 방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온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2차 방벽이 들어가서 보호를 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 다시 한번 보온재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실제 액화된 천연가스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개의 방벽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 액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개의 보온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실제 액화지소는 수축, 팽창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한다면은 실제 수축이나 팽창하는 과정에서 화물창이 찢어질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름진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형태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기화 문제입니다. 계속 액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실제 액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영하 162도로 온도를 낮추게 되겠고, 화물창 안에 보존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화물창 안은 영하 162도지만 외부는 어떻죠? 상온의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액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약간만 변하게 되면 바로 기화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원래는 천연가스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계속 기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운송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말은 손실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또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이 재활용입니다. 실제 액화 천연가스가 기화가 발생을 하고 나면은 그 기화가 발생한 천연가스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 연료를 이용해서 선박이 추력을 받고 선박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재액화입니다. 재액화는 어떤 의미인지 가늠이 되시죠? 네. 실제 천연가스를 액화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기화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 이 기화가 발생한 천연가스를 다시 재액화 장비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다시 액화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액화된 가스를 다시 화물창으로 넣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되고 있고요. 이런 세 가지 기술을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LNG 운반선 시장을 거의 독보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북극에는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부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나 가스가 부존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 세계 매장량의 석유 같은 경우에서는 13%가 매장이 되어 있고, 천연가스는 30%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몇 년 전부터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을 해서 수송할 수 있는 LNG 선박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지역이 워낙 고위도에 있기 때문에 얼음이 존재해서 여름철에도 얼음을 부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쇠빙 LNG선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쇠빙 LNG 선박을 건조했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가 거의 LNG 선박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굉장한 기술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배, 앞으로의 선박은 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돼 나갈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분야에서 보는 대세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친환경 선박입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 탄소 배출권 이런 키워드들이 있듯이 지금 사활을 걸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IMO라고 하는 국제해사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2021년에 회의를 통해서 2050년까지 현재 우리가 발생시키는 탄소량을 70%까지 줄여야 된다라고 이제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키지 못하면 이제 시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선박의 엔진이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 큰 컨테이너선의 엔진은 한 10만 마력 정도의 출력을 내거든요. 10만 마력이라 그러면 옛날에 우리 UAE에 수출을 성공했었던 소형 원자로의 출력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벙커CU라는 전통적인 연료를 써왔는데 거기서 나오는 탄소량을 그렇게 대폭 감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가 눈앞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 3사 위주로 해서 새로운 연료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LNG를 연료로 쓰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기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조금 작은 배들일 경우에는 전기 추진 혹은 좀 더 먼 미래에는 수소 연료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료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엔진도 바꿔야 되고요. 연료 공급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요. 연료를 저장하는 화물창 기술도 바꿔야 되고요. 그걸 제어하는 기술, 그다음에 거기에 공급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쉽지만은 않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박은 이것이다. 이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선박은 우리나라의 한 줄기 빛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거창한 용어를 쓴 이유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이 해상 무역 그리고 해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 2주 동안만 모든 선박의 활동을 멈추면 우리나라 경제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해상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선박은 희망을 싣고 미래를 띄운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쓰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다 보니까 찰스 다윈이 그 배를 항해하면서 그런 걸 발견한 것부터 지금 아라우로 그리고 이 미래의 선박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앞으로의 발전도 기대가 되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좋습니다. 선박은 앞으로도 계속 순항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래 선박들이 점차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연구를 좀 수행을 한다면은 세계 시장에서 저희가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선점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박은 문명의 고속도로다. 네. 이 역사를 보면 5,000년 전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껏 세상의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바다는 남과 나를 가로막는 어떤 장벽이 아니었고 오히려 길이 닦이기 전부터 배로서 쉽게 물건과 사람과 정보를 나르던 굉장히 효과적인 효율적인 어떤 소통의 채널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모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박은 문명을 연결하는 한 줄기 빛을 따라 희망을 싣고 미래로 순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원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선박의 역사.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세계의 역사 변화를 주도해 왔는데요. 이제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미래의 길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로서 앞으로도 계속 순항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이 바다를 건너 저 파도를 지나 저 멀리 펼쳐질 이 눈앞에 찬란한 세상은 그리 멀지 않다고 그곳이 보일 때까지